네,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조사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는 한덕수 피고인 관련해서 진행했고요. 네, 오후에는 정진석 피고인 관련해서 변호인 측 증거조사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예. 됐나? 예. 특검의 그 증거 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증인신문도 진행을 했습니다. 피고인 정진석의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완결성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고인 측의 의견이니까 혹시 모순이 있거나 부족한, 논리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의 순서는 모두 사실에 관한 의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그리고 올 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12월 4일 당정대 모임에 합의된 결과에 따라서 약 5개월 동안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합의된 결과를 이행하거나 추진한 결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월 4일 당정대 모임에 관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증거번호 707번 박성재 수첩 사진입니다. 이 수첩의 기재를 보면 참석한 당정대 세 주체의 각자의 의견이 있을 뿐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을 메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체의 입장과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실을 대표하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두 사람은 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은 해제를 설득해서 해제가 되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신원식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군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께서는 계엄으로 인한 대내외적 파장에 대한 우려, 대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당의 중진 의원들은 주로 계엄 이후의 대책을 주장하고 예컨대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된다. 조기 하야는 무책임이다. 계엄의 이유, 불가피성을 이론 구성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 임기 중단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일 자정 보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에 보고 주체가 누구인지, 뭘 보고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왜 보고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었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각각의 주장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일응 판단하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메모 어디에도 특정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거나 특별한 결론이 났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장관의 증인신문 녹취서입니다. 이 당정대 회동에 대해서 당정대 회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시 비서실장은 주로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신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로 당에서 온 사람들이 조기하야 무책임, 사과 필요 등 의원들이 정치적인 해결책을 중구난방으로 제시하는 상황이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의 취지 중에 중요 포인트의 하나는 박성재 장관의 이 메모에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들은 내용과 본인의 판단이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보고 주체와 관련해서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합의가 있었다는 기재와 진술이 없다는 점에 다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의자 홍철호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12월 4일 당정대 모임에 참석했던 홍철호의 진술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강경한 발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징하듯이 단일 대우라든지 당의 일관된 입장 같은 게 정해질 수가 없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 당시 다들 뾰족한 방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진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계엄의 탄핵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특히 그 당시를 기준으로 헌법재판관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12월 4일 당정대 모임에 참석했던 당사자입니다.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이 있었고 탄핵을 찬성하였다는 인물로 이 저서의 기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4일경 모두가 불안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고 당내에서도 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비상계엄의 경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회의가 의미가 없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임이 주로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얘기를 나누고자 했던 모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모임이 사실이 이 모임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목적을 합의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로 한 그런 회의가 아니라는 점을 한동훈 대표 저서에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금일자정 보고의 내용은 이런 회의의 각각의 의견들을 대통령한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모두 사실의 일련의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이 사건의 각 주체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진석 비서실장의 소통 부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이 어떤 하나의 합치된 의견과 역할 분담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49번 국무조정실의 사실조회 회신으로서 정계선 조한창의 인사 발령한 결재 내역입니다. 참고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두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래 보면 이 결재안이, 전자결재안이 최초로 기한된 시간이 17시 12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무실로 도착한 시간이 18시 33분으로서 퇴근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하는 어떤 결재가 사전에 이미 발표된 사안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 급박하게 비서실장실에 도착했고 비서실장이 직접 바로 결재하지는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진석 비서실장 사이에 사전 및 사후 논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인사발령안을 제거하지 않고 퇴근한 것을 고의적인 임명 방해 또는 거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당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비서실장과 권한대행 사이에 소통 부재로 인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증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사발령안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서 최상목 대행이 수기로 결재하였다는 인사발령안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결재를 즉시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도 하지 않고 즉각 수기 결재로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권한대행과 대통령 비서실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고 권한대행과 비서실장이 당정대 합의 사항의 이행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통화 내역입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까지 최상목, 한덕수, 정진석을 포함한 주요 인물 간의 통화 내역을 특검이 제출한 것입니다. 수기 결재 논란이 있었던 12월 31일 전후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통화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체 통화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와만 통화했을 뿐 다른 당정대 참석 당사자와는 전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즉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사람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증거들은 헌법재판관 인사행위,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인사행위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미임명한 그 행위가 내용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당정대 합의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근거입니다. 다음은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해온 경과를 설명드림으로써 이것이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 어떤 결론을 일관되게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33번 24년 12월 26일자 권한대행께서 발표하신 대국민 담화문 전문입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헌법 정신과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제한적으로 즉 소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학설 논리에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4번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문입니다.
한데 2025년 3월 25일자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청된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자기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기각되었는데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권한대행 역할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위법의 정도가 탄핵을 인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최초 임명 거부를 한 이후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문입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상황 변화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돼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전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결정적인 상황 변화, 입장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16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대국민 담화문 사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4월 8일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법 의견과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4명의 헌법기관 구성원, 헌재재판관 3명, 대법관 1명을 일괄하여 임명함으로써 국가사법기능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권한대행의 책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혼 사태의 반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대통령의 구체적 자기의무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건 임명 행위를 당정대 모임의 합의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원칙과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다음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이 축소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과 권한대행 2분 그리고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비서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나 또는 일치된 어떤 논리가 또는 상당한 소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744번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안건 중 일부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매주 실수비를 개최하는 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근거로서 이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있는 그날그날의 행사, 각 부처 활동 사항을 제목만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실수비 안건은 국정기획비서관실을 통해 권한대행 비서실에 파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권한대행 주재 대통령 비서실 회의는 열린 적이 없고 그리고 실수비 안건에 대한 토론, 대통령 비서실의 의견 개진이 없었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증거입니다. 특검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의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며 권한대행은 총리 비서실 또 최상목 권한대행 보좌 TF 등 자체적인 보좌 기능에 의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의 역할은 권한대행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문 및 의견 제공에 한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사, 외교, 안보 정도가 루틴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최상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조력과 보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사비서관이 몇 번 결재를 받아간 것이 전부이고 기재부 TF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의 보좌를 받았다는 진술입니다. 두 권한대행 중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소원한 상태, 거의 보좌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인사비서관 최지현 진술서입니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인사 업무마저도 각 부처가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고 직접 권한대행에게 인사보고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의 일괄 사직 표명 이후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던 사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대통령 비서실이 각 권한대행을 보좌하여 적극적 조직적으로 당정대 회의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이 사건 모두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제시하고 있는 전국 참고 자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정무수석실 행정관 최성룡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권 유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건 헌법재판관 지명을 기획하고 권한대행을 통해 실행하였다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의 요지를 보면 앞부분은 민주당의 시나리오입니다.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고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 연장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받아야 한다는 목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할 계획이라는 예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는데 그 전에 수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총리 및 당과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의와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석회의의 논의와 총리 당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 보고서에 기재된 어떤 전제 상황, 예를 들면 임기 연장이라든지 국무회의에 대한 줄탄핵이라든지 이런 전제 상황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서 발생된 이 자료의 어떤 취지와 달리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4월 7일, 8일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4명의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것은 이 전국 참고자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2번) 최성룡 진술조서입니다. 전국 참고자료인 최성룡의 진술 내용입니다. 3월 28일 시점에서의 민주당의 동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여 만든 문서라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동의는 이 법정에 출석해서 그런 민주당의 동향이 들리는데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작성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런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당정대 회의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거창한 자료, 중요한 문서라고 하는 어떤 결론은 상당히 무리한 논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의 의견을 해당 시점에서 제시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철호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전국 참고자료 압수 경위가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홍철호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즉 전국 참고자료는 검찰의 요청이나 압수수색이 없었음에도 홍철호가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자료로서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검이 주장하는 모두 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정진석 변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검증과 관련된 법령과 자료들입니다. 대법원 2020도 18256 판결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권남용이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여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출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사검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법령 명칭으로 검색하면 인사검증에 관한 명칭이 기재된 법령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본문을 검색하면 인사검증에 대해서 병무청의 자료 제공 의무를 기재한 규정, 군 내부에서 시행 중인 자체 인사검증 제도와 관련된 내용, 지자체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규정 등이 검색됩니다. 이는 모두 직제 또는 사무분장 규정으로서 인사검증 담당자를 지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규정들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령에는 인사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적어도 준수해야 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6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 2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유일한 근거 규정이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 규정입니다. 인사검증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의 근거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위법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검증 담당자가 준수해야 될 원칙, 기준, 절차 그 어느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된 위 규정의 개정 이유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어떤 의무나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특검은 1차 검증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였다는 입장이나 개정 이유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우리 법령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검증이란 용어의 사용도 주요 법령에서는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조의 4로서 인사정보관리단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원조사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근거 규정입니다. 보안업무 규정 36조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 이후로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 요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규정을 근거로 신원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규정은 인사검증을 위한 신원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의 법리가 요구하는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안업무 시행규칙 57조 1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검 제출 증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목적으로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1월 28일 신설된 규정입니다. 보안업무 규정 36조와 달리 신원조사가 의무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안업무 규정 36조는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위한 신원조사의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57조가 36조의 어떤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입법 기술상의 실수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위 규정 등을 배경으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에 그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소장 기재는 신원조사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개정 경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입니다. 93번입니다.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11월 28일 인사검증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 개정을 시행한 당사자로서 그 이유를 인사검증의 정성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을 위한 신원조사 규정이지만 인사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68번) 국가정보원 회신자료입니다. 헌법재판관 정영식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는 국가정보원의 회신입니다. 본건과 동일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신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676-1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편람입니다. 인사검증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기재된 유일한 문서로서 자료 또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검은 이 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이 자료의 법적 성격이 어떤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한 설명 자료에 불과하고 법령이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이 국무회의 의결이나 공포 등의 절차,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의무, 절차, 기준이 담겨 있지 않고 인사검증 실무의 피상적인 개요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주요 경력,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작성한 자기검증 질문서의 기재사항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후보자가 작성한 자기검증 질문서를 기초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이나 또는 유의사항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개괄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증빙의 경우 역시 자기검증 질문서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증빙 자료를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 자료도 역시 자기검증 질문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실무상 중요한 검증 방법인 인터넷 검색 등 공개 정보 활용은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사검증 업무의 기준이나 원칙이 되는 규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 17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증거순번 775번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업무, 지위 등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사실과 관련하여 설치되었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이 다시 부활된 이후에 실시한 인사검증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독립된 권한이나 역할이 없고 또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 언급이 곳곳에 보입니다. 인사검증은 어떤 권한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권 보좌 기능임을 확실히 하고 있고 인사검증의 방법은 내규로 정할 문제가 아니며 지난 15년간 규정화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대통령 비서실 직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입니다. 272번 인사비서관 최지현 작성의 진술서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인사보고로 대체하였고 실제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도의 정무적 성격을 갖고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추 169 판결 인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한 제한이 없음에도 절차 등에 관한 하위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면 그것이 곧 인사권에 대한 제약이고 그러한 제약 규정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 인사검증은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당시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인사권 행사였고 그 인사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통령 탄핵 결정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4월 4일 탄핵된 파면된 시점에서 이 사건 인사권이 행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권한대행의 인사는 대단히 특수한 비상 상황 하에서 정치적 결단으로 주요 헌법기관을 구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사건 관계인 간 통화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인사 간 대통령 파면 후에 긴박한 의견 교환이 보입니다.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통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인사검증 이전에 민정수석 김주현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무런 통화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 김주현의 진술조서입니다. 4월 4일 이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논의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4월 7일 갑자기 호출되어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후보자 검토를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완규와 함상훈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마찬가지로 4월 7일에 민정수석을 불러서 후보자를 가져오라 했고 그 자리에서 후보자의 임명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보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확신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파면 후 권한대행의 입장이 변화되었고 지위가 변화되었고 권한대행께서 그 지위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고 김주현 민정수석에 직접 연락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모 피의자 신문조서와 서원식 진술조서를 연이어 보겠습니다. 이 진술에는 인사검증 지시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경 저에게 처음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시하시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인사검증을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건 지명 인사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인사검증이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 하에서 권한대행의 갑작스런 결단으로 급박하게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7일) 기준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대법관 현황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임박해 있고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있으며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8일 인사는 대통령 파면 이후의 공석이었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4명을 동시에 임명하는 또는 동시에 임명 또는 지명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무적 결단이었습니다. 본건 인사검증은 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 인사검증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인사검증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인사검증을 진행했는지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주로 기재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번 이원모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보완 또는 신속을 요하는 경우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치지 않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직접 검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실 직원들이 직접 인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인사검증은 법적인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인사검증이 간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한 인사검증을 지시하는 경우 그 기한에 맞추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사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신속한 인사검증을 지시하는 것은 검증의 시간적 한계에 따르는 부담을 인사권자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담겨 있습니다. 8번 김모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대통령실 기능을 일부 이관한 것이라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직접 전체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해야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724번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양식입니다. 이 사전질문서 양식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제출한 이 사전질문서에 대한 답변만으로 인사검증 보고서를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고 상세한 내용이고 총 60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첫 페이지에 거짓 기재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각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쭉 내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인사검증 사항의 이슈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출장 시 부부 동반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범죄 경력도 상세히 세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 사실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자세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 소유가 문제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상세한 비상장 주식의 소유 경위 등을 기재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다. 본인의 SNS 관련 활동 내역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사실대로 답변하였음을 서약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편람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항목에 자기검증서의 기재 내용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 자기검증서의 기재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것이 인사검증을 직접 담당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고, 본 자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신속하게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673번 이완규 인사검증 관련 자료입니다. 정보 제공 동의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범죄 경력과 관련해서 이완규는 2년 전 법제처장 임명 당시 검증 사실이 있고 함상호는 고위법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자들은 자기검증 질문서를 신뢰하고 범죄 경력 자료 조회 결과가 오기 전에 인사검증 보고서에 문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경력 자료 조회는 2025년 4월 8일 09시 12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그 즈음에 검증 담당자에게 송부되었고, 만일 이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 전에 발표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사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에 필요한 핵심인 재산 납세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해당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검증 과정과 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자기검증서와 소명에 의존하여 작성한 부분은 소명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시간 제약상 자료 수집을 하지 못한 부분은 미수집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의 인사검증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인사권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권자로 하여금 추가 인사검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상훈 검증보고서 및 검증자료도 위와 같은 내용을 같은 취지로 뒷받침하는 자료들입니다. 역시 소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행렬 진술조서입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있거나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인사정보단 자료 없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증 자료가 있거나 자기 검증 질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약식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합니다. 공소장 기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정진석이 본건 인사검증에 관여한 정도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실상 인사검증의 구체적인 업무를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84번 대통령실 조직도입니다. 2024년 5월경 대통령실 조직도 비교한 겁니다. 2022년 8월과 비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사실, 정진석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즈음에 민정수석실이 부활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임명일자는 2024년 4월 22일입니다. 즉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비서실장 직속에서 민정수석실로 이관되었으므로
비서실장은 인사검증 업무를 직접 소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나와 있는 피고인 정진석의 관여 내용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기 전후로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전부입니다. 김주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인사검증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이완규 함상훈의 추천과 관련하여 비서실장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 관계에 의한 통화 내역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재판관 지명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사검증 전날 4월 6일 1분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인사검증 당일 10분 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저녁 9시경으로서 인사검증 담당자인 서원식 등이 인사검증 관련한 업무를 마무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서원식은 이날 밤 10시경, 김모는 자정을 넘겨 1, 2시경에 인사검증 업무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수사권 범위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관련한 조항은 특검법 2조입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2조 1항부터 8호, 즉 비상계엄 및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사건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2조 1항 9호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인사검증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의견서에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기재가 일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사건 검색, 사건 계류 현황 회보 내용을 특검이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이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 관련 사건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심리 중으로 표시되는 1번에서 6번, 9번, 13번, 16번은 비상계엄 위헌 확인, 비상계엄 효력 정지 가처분, 비상계엄 선포 취소, 비상계엄 포고령 확인,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번은 윤 대통령 본인의 탄핵 사건이고 10번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입니다. 11번, 12호는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7번은 경찰청장 조지호의 탄핵 사건입니다. 조지호가 2024년 12월 13일 이미 구속되었고 탄핵 소추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으므로 주요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주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4번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련 권한쟁의 사건은 이미 그 이전에 대통령실 압수수색 사건이 집행되었고 대통령 윤석열 역시 이미 구속되어 주요 사건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 지명과 그 인사검증이 실시된 시점에서 볼 때, 즉 4월 7일, 4월 8일 시점에서 볼 때 특검법 2조 제1항 1호에서 8호와 관련된 유의미한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건 헌법재판관 지명이 특검법 제2조 1항 9호에 규정된 개헌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더더욱 그와 관련된 인사검증 행위가 범죄 사건이 관련 사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진석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증거 조사에 관해서 의견 말씀하셨는데 네, 변호인께서 제출하신 증거 관련해서 네, 다 포함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뭐 예, 따로 그렇습니다. 하실 건 없으신 거죠? 특별히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어서 아, 네, 별도의 네. 설명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신청은 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특검에서 의견이 없으시면 채택을 하고 예, 의견 네, 없습니다. 증거조사 내용은 중복된 걸로 보여서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정희석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진행하셨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특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예정됐던 절차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일은 7월 20일입니다. 20일이고 그 기일에는 김주현 피고인의 변호인과 이원모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이제 증거조사와 관련된 의견 진술, 변호인 측의 증거에 대한 조사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시간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훈 변호사님 시간 얼마? 이번에 3시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오늘 앞에 다른 변호인들께서 하신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은 그보다는 짧게 2시간 남짓 정도로 네.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준 변호사님. 네, 저희도 한 2시간 2시간 안쪽일 것 정도.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7월 20일 기일은 오전부터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지금 오후만 하면 좀 빠듯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이상훈 변호사님이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오후에는 그 이호모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하시고 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특검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네. 변호인 측 증거조사에서 의견 있으시면 예. 다음 기회에 또 말씀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피고인 신문은 지금 저희가 7월 24일, 8월 10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뭐 변동사항 없으시죠? 저번 길에 예, 없습니다. 혹시 변호인들께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이제 뭐 가능하면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그 저희가 예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정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다가 여러 가지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이후에도 8월 28일과 8월 31일을 저희가 기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일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뭐 8월 중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좀
피고인 신문 준비해 보면서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상 준비해 보면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뭐 사실은 뭐 절차적인 문제라서 뭐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뭐 피고인 신문을 할지 증인 신문을 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뭐 정할 문제라서 뭐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늘어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쯤에 뭐 아마 변호인들께서도 좀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춰서 좀 다음 기일쯤에 말씀해 주시면 예, 될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네,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재판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예정된 절차는 다 마쳤기 때문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